안녕하십니까. 저작거리에서 바라본 20세기 예술. 오늘 1939년 브레이트의 억적 검음과 조이스의 피네간의 경연입니다. 1939년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합니다. 그리고 영국, 프랑스가 독일에 선전포고하고요. 이제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죠. 소비에트 연방은 핀란드를 침공하고 그리고 미국과 일본은 1911년에 맺은 통상조약을 파기합니다. 1939년 파시즘과 공산주의 강력한 위협에 맞서 미국의 철학자 존 두이가 민주주의를 옹호하는 책 자유와 문화를 발간합니다. 존 듀이는 저작거리 보통 사람들의 눈높이에서 민주주의와 교육에 대한 뿌리 깊은 믿음을 표명하죠. 듀이에게 마르크스주의는 민주주의 입장에서는 심각한 위협인데요. 듀이의 입장은 개인과 사회적 힘 사이에 균형 잡힌 상호작용입니다. 적절한 사회적 환경은 개인이 자유롭기 위해 필요한 조건인데 결국 관건은 외부의 임의적 제한에서 벗어나 스스로 작용하는 인간 본성에 대한 믿음이겠죠. 이것은 급격히 변화하는 과학기술의 위협에 노출된 인간의 미래에도 여전히 필요한 신념일 거고요. 1939년에 아인슈타인 박사가 미국 대통령 루즈벨트에게 핵 위협의 경고를 보냈다고 하네요. 우리가 인류의 종지부를 찍어야 하나? 아니면 인류가 전쟁을 포기해야 하나? 예, 1939년 앞에서도 몇 차례 언급했던 독일의 극작가이자 연출가 베르톨트 브레이트가 독일의 폴란드 침공에 대한 반발로 스웨덴에서 한 달 남짓 만에 탈고한 휘곡 억척 어멈과 그 자식들을 발표합니다. 1941년 스위스 취리히에서 초연되고요. 1949년 브레이트가 독일로 귀국한 후에 반전 메시지를 담아 동독 베를린에서 귀국 첫 무대로 선택한 작품이 억척 어멈과 그 자식들입니다. 17세기 독일 작가 그린메스 하우젠의 소설 억척녀의 삶에서 이 희곡의 억척어멈의 이름 억척어멈을 가져오게 됩니다. 카톨릭 국가들과 프로테스탄트 국가들 사이에서 1618년부터 1648년까지 주로 독일을 무대로 벌어졌던 인류 역사상 참혹했던 전쟁 중 하나로 꼽히는 30년 전쟁을 배경으로 전쟁으로 돈을 벌어야 했던 억척어멈과 결국 그 전쟁에서 희생되는 그녀의 자식들에 대한 이야기이죠. 그런데 우리말 번역에서 억척어멈이라는 이 번역어는 참 잘 선택한 번역어인 것 같긴 합니다. 1928년 서푼짜리 오페라 43년 사천의 선인 또는 1944년 코카서스의 백무건 등에서처럼 브레이트는 작품들의 소재를 저작거리에서도 어렵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는 비교적 잘 알려진 그런 민담이라든지 선행된 어떤 작품들 이런 소재들에서 취재하는데요. 하지만 일반 관객들이 이야기 속으로 공감에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노래나 춤, 그 밖에 다양한 장치들을 동원해서 공연을 진행하죠. 관객과 무대 사이에서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려는 이러한 장치들의 효과를 그는 페어프렘둥스 이펙트, 소격 효과라고 부릅니다. 브레이트의 연극은 철저하게 관객이 작품의 주제에 집중해서 스스로 그 주제를 자기 것으로 가져와야 하는 계몽적 성격의 공연이기 때문에 관객이 이야기나 등장인물의 감정이입해서 수동적으로 공연을 소비하는 순간 작품을 올린 브레이트의 의도는 실패하게 되지요. 이러한 의도를 담은 연극을 그는 서사극 또는
변증법적 연극이라고 불렀어요. 1941년 억척 어멈과 그 자식들의 취리 초연이 실패했던 이유도 관객이 등장인물들의 지나치게 공감해서 스스로를 동일시해버리면서 무대와의 거리를 놓쳤기 때문이었고요. 브레이트가 의도한 소격 효과가 관객으로 하여금 변증법적 효과를 거두게끔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연기자가 이야기적 작용과 메시지적 작용 사이에서 적절하게 균형을 잡아야 하는데 솔직히 이러한 균형을 연기자가 잡기가 결코 쉽지 않을 거라고 충분히 짐작됩니다. 1949년 억척 어멈과 그 자식들의 베를린 공연이 최고의 공연으로 손꼽히는 이유가 브레이트의 부인이었던 오스트리아 출신의 연기자 헬레네 바이겔이 억척 어멈을 연기했기 때문이라고 나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 공연은 여러 평론가들에 의해 20세기 최고 수준의 공연 중 하나로 손꼽히기도 합니다. 1939년 미국의 작가 존 스타인백이 소설 분노의 포도를 출간합니다. 이 소설은 30년대 미국의 경제 대공황과 중서부를 휩쓴 모래폭풍에 심각한 타격을 받은 톰 조드를 중심으로 오클라호마 소장농 일가가 피난처라기보다는 공공연한 착취처 이미 드러난 캘리포니아로 이주하는 처절한 사정을 쉽고 간결한 문장과 노동계급에 대한 우호적인 시선을 바탕으로 사실주의 문학의 본령을 보여주는 작품으로 평가받는 그런 소설입니다. 분노의 포도는 퓰리처상을 수상하고요. 존 스타인백은 1962년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죠. 1939년 독일과 소련의 불가침 조약에 의해 얼마간 세계 정세에 관심이 있는 저작거리 보통 사람들 사이에서 소련의 이념적 진정성에 물음표가 뜨고요. 이렇게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의 이념적 대립이 집단적 구속과 개인적 자유라는 왜곡된 이분법으로 변질되기 시작하는데 이로 인해 1917년 러시아 혁명에 자극받은 노조운동을 비롯해 자본과 권력에 억압받는 노동계급의 재반 사정들을 중심에 놓는 사회적 사실주의 계열의 작업들이 타격을 받게 되는데 특히 미국에서요. 그런데 꼼꼼히 짚어본 것은 아니지만 어쩌면 미국에서 사회적 사실주의의 마지막 정점이 분노의 포도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나에게는 들기도 합니다. 분노의 포도라는 소설 제목은 1862년 줄리아 워드하우가 쓴 노래 가사 공화국 찬가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나의 눈은 주님이 함께 하심에 영광을 보았네. 주님은 분노의 포도로 담근 술통들을 파괴하시니 주님의 무시무시한 장검이 끔찍한 빛을 뿌리며 번개같이 내리치심이네. 주님의 진리가 진군하고 있나니. 스타인백은 평생 독실한 성공의 기독교 신자였다고 알려져 있고요. 소장농들의 피땀으로 수확한 포도를 쥐어짜서 담근 포도주가 지주들의 탐욕스러운 입술 너머로 흘러들어가는 광경이 성전을 더럽히는 장사치들에 대한 예수님의 분노와 함께 어우러지면서 지금도 여전히 저작거리에 보통 사람들에게도 충분히 이해될 법한 분노의 포도가 작용하는 진보적 기독교의 배경을 이루게 되지요. 1939년 앞에서도 다루었던 아일랜드 작가 제임스 조이스의 소설 피네간의 경야가 출간됩니다. 제목은 1800년대
흥청망청한 술집에서 부르기 좋은 미국에서 살던 아일랜드인들의 노래에서 가져온 것인데요. 그런데 술을 좋아하던 피네간이 사다리에서 떨어져 죽고 그의 장례식 밤샘 자리에서 그의 주검에 술이 쏟아져서 다시 살아난다는 가사와 곡조의 분위기가 그야말로 권주가로서 썩 좋은 노래에서 제목을 가져온 이 작품을 글쎄요, 소설이라 해야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조이스가 17년 동안 하루에 열 몇 시간씩 불철주야 작업했던 60개 이상의 언어가 뒤섞여 있고 600페이지가 넘으며 절반 정도가 조이스가 만든 신조어로 가득 차 있는 일반적인 문법과 논리 체계를 따르지 않으며 역사와 신화 그리고 경전들에서 빌려온 모티브들과 엄청나게 다양한 작품들에서 차용해서 변주한 문장들 등 영어 원주민조차 첫 페이지부터 손사래를 치게 만드는 이 작품은 조이스 본인의 말 그대로 괴물 같은 작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번역은 창작에 가깝고요. 30여 년 걸린 한국어 번역은 세계에서 네 번째로 번역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 자신 부끄럽습니다만 첫 페이지로부터 읽기를 포기한 작품이기도 합니다. 예, 이 작품의 첫 페이지를 넘겨 다음 페이지로 넘길 수 있는 독자가 얼마나 될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임스 조이스는 왜 이렇게나 읽기 힘든 작품을 세상에 남긴 것일까요? 사실 조이스는 개인적으로 건강에 아주 심각한 특히 눈의 고통이 아주 심각했고요. 그리고 집안 사적 측면에서도 집안에 상당히 힘든 사연이 있었던 그런 작가입니다. 그리고 그 제임스 조이스가 마지막까지 씨름하면서 힘들게 마무리했던 작품이에요. 제임스 조이스는 왜 이렇게나 읽기 힘든 작품을 남긴 것일까요? 예, 이 질문으로 일단 오늘은 마무리하고요. 우리 다음에 이어서 이 질문에 뭔가 하여간 나 나름대로 고민해봤던 이야기를 함께 우리 검토해 보도록 합시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에 다시 봅시다.